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우리 여름님과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다문화 노동자 문제를 폭넓게 짚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좀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두들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자, 당장은 저렴한 인건비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쉬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민노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민노총에 보면요, 그 이주노조라고 있습니다. 이주노조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은 바로 그런 자신들 밥그릇 그 사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민노총이라고 처음부터 다문화 받아들이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면서 그 한국 비정규직들을 외면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2009년 9월 25일 그 이주민과 함께라는 조사 연구기관을 통해 금속노조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자신들이 파업을 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고 사무직들이 도와주면 공장이 돌아가더라. 파업해도 공장 잘 돌아가니 불안하다. 이런 내용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될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섭해서 자신들이 파업할 때 공장이 돌아가는 불상사가 없이 하려던 게 지금의 민노총 이주노조 탄생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여타 한국인들이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을 내어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눈감아 버린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민노총 깃발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대한민국에서 대로를 활보하며 기세를 뽐내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 다음 들어보실 파일은 교통을 통제하고 교통경찰 그 모하에 이슬람의 그 한국 땅밟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창원에서의 무슬림들의 행진 그 음원 파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신들 파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예 외국인 노동자들과 타협을 해버린, 즉 불의와 타협한, 그래서 정부와 재벌 편에 서서 한국 노동자들을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자리 보존에 목숨을 건 귀족 노조가 키우는 용병들이 그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6일 연합뉴스에 보면요, 확산되는 SJM 폭력 사태, 대체 인력 공방까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사측에서 농성 중인 경비 용역 업체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멈춰선 공장을 돌리기 위해 대체 인력들이 투입되는데요. 일용직 40여 명과 남아공 출신 등의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투입되어 공장을 돌리는 바람에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사측에서 일용직과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서 공장을 돌려버리니 파업을 해도 파업의 의미가 없게 되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소리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건 이 투입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라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일을 했으니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처리했다는 것이 뉴스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업한 사람들로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법 체류자들이라서 민노총의 뜻대로 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이런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음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유지되면 한국인 비정규직들에게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외면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2010년 11월 22일 연합뉴스에 보면 그 함께 총파업을 하자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서 큰절을 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현대차 관련된 그 기사였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함께
파업을 하고 싶으니 함께 투쟁하자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만 이 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그 자신들 밥그릇에 영향이 없는 한에서는 그 눈길도 안 주고 있었다는 현실이죠. 네, 이게 민노총의 이런 행태가 결국 노노 대결을 만들어냈죠. 네네. 예.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 어느 선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기면 화약고처럼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아마도 지금 현재 150만의 어떤 다문화 그리고 120만의 외국인 노동자 이 수치가 임계 수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더 이상 증가한다면 많은 갈등과 한국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 예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존재한다면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공생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원하고 한국 서민들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끼치는 순간 우리 한국 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150만의 외국인만으로도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한국인들과 다른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그 저임금 일자리의 고착화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외국인, 즉 다문화인들로 인한 저임금 고착과 범죄의 희생이 반복되면 우리 노동자들은 100년이 가도 그 월급 600만 원의 스웨덴 벽돌공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벽돌공이 600만 원을 받을 상황이 된다면 정부와 기업들이 조선족을 투입하고 절대로 200만 원 안 넘게 만들 것이라는 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상이죠. 그리고 아까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그 작업반장님 말씀처럼 조선족도 비싸지면 또 어디선가 데려와서 또 더 저렴한 노동자가 돈을 받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나의 노동력을 대체할 누군가가 존재하는 한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고착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보면 화이트 칼라 직종과 첨단 산업 분야에도 외국인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 산업 기반의 붕괴와 기술 유출 등의 문제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바로 얼마 전의 기사인데 이자스민 의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자스민 의원이야 이제 다문화 한국 국적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이자스민 의원실에 다수의 인턴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들로 채용된 국회의원 의원실의 인턴들이 국가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아시아투데이의 기사였는데요. 국가 기밀 다루는 국회 외국인 인턴 채용 논란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즉 민감한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국회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터전으로서 이자스민 의원실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단지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가 안보, 외교,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안 받아들여서 해당 노동 송출 국가의 외교 문제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나라가 정말 나라의 중요한 정보가 도난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2010년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2010년도 책이고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 내용 소개를 했던 그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복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대략의 흐름만 보도록 하죠. 그 선진국의 버스 노동 그 운전자가 있습니다. 월급을 500만 원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보면 이제 선진국의 버스 노동자는 500만 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동자가 월급 5만 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 둘은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근무 조건은 선진국이 더 좋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같은 일을 해도 개도국 노동자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실인데요. 이제 여기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다문화와 다문화로 위장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선진국에선 같은 일을 해도 개도국에 비해서 100배의 돈을 더 주고 일을 시키는 셈이 되는 것이죠. 선진국 정부가 오로지 경제적인 개념만으로 운영한다면
자국민 노동자를 해고하고 개도국 노동자 한 명을 데려오는 게 경제적으로 현명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대개가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개도국의 100분의 1의 급여에도 기꺼이 일할 외국인 노동자가 인도에 대략 10억 있을 수 있고 차이나에 10억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10억 정도 아프리카에도 수억의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이 수십억의 저렴한 노동자들이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 쏟아져 들어간다면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적은 돈으로 이전처럼 버스가 운행되고 비용은 절감될 것 같지만 버스 운전사의 급여 절감 외에 더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진국 운전사는 실업자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다문화인들의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비용이 또다시 소비됩니다. 또한 개도국 노동자는 애초에 생각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사람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 등의 심리적 문제도 생깁니다.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내포한 문제들이 이러하고 이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수입되는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 그들만의 커뮤니티, 그들만의 지역이 생기고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 이렇죠. 인구 1000만의 선진국이라면 현재 한국처럼 150만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순간 전쟁 없이 나라를 넘겨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생각만으로 정부를 운용하면 선진국 모든 일자리를 더 저렴한 개도국 노동자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진국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그 선진국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줄고 자국민 실업자 문제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람으로 문화 충돌, 사회적 통합 저해 등등의 부대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더더욱 문제거리가 유입된 외국인들의 머릿수가 많아지면 이들의 정치적 요구가 생기고 애초에 경제적으로 얼마 아껴 보려던 시도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점령당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보면은 이제까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국민소득 3만 불, 3만 불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이면요,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벽돌공이 몇백씩, 5, 600씩 월급 받는, 그죠? 네. 선진국들처럼 배관공이 연봉 10만 불, 이런 시대가 안 오면요, 진짜 절대 3만 불이 될 수 없거든요. 예,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정권 잡은 이 인간들이 입에 발린 거짓말들을 좀 국민들에게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이들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경우, 네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러한 사례를 보도한 뉴스가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2010년 10월 16일 그 교포신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신문 이름이 교포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기사 제목이 독일 터키 총리 터키계의 독일 사회 융화 위해 협력이라는 기사가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요. 독일의 터키계 이민자 문제가 유명한데 독일의 터키계 이민자라면 독일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독일의 내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터키 정부와 독일 정부가 논의를 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자국 내의 문제에 터키 정부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가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의 판단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잘 나타내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례를 본다면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회의원인데 필리핀 관련된 일들에 굉장히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안들과 문제거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결국은 자기 출신 국가를 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미 필리핀과 한국 간에 뭔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끈이 조금씩 돋아나서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필리핀 에이전트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필리핀 구호 관련된 행사의 모습을 나타낸 이자스민 의원의 모습들이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치와 경제 이런 문제를 절대로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외국인 노동 정책을 보면요.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그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따위는 돌아보려는 생각도 없고 정책 결정권자들인 본인들도 그 앞서 우리가 녹음 파일에서 들었다시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문화로 포장한 채 여성부의 다문화 칼춤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부 문제를 건드리면 또 너무나 민감한 거를 건드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좀 여성부를 제외하고 다문화 문제를 언급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 여성부의 다음 목표는 불체자의 아이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이들이 털을 잡고 주저앉으면 자연히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들을 이유로 눌러 앉을 명분이 생기고 자연히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이란 게 감성으로 이루어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가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 정책 집행자들이 근래에 아이들과 여성을 앞세우는 다문화의 어떤 캠페인에 노란하지 마시고 한국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였으면 싶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주 듣던 그 신토불이라는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연말 연시면 항상 듣던 우리 주변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을 돌보자는 외침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면은 요즘엔 구세군 냄비도 한산해요. 예, 예, 좀 뭐 그 소외받은 우리 이웃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그런 구호가 이제 사라진 지 몇 년 됐는데 이게 다문화구가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네. 이게 반대로 우리 주변에 이제 소외된 이웃들은 완전히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예, 그래서 그 정책 캠페인 하나도 언제는 저희 이제 자랄 때마다 단일 민족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글로벌 네. 세계화든 이제는 뭐 다문화 너무 빨라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가치관이 도대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우리 이 생각을 이 뇌를 포맷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아주 이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럼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민노총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용병으로 쓴다는 말씀인데, 네네. 예, 그리고 외국인 노동력을 경제적 이유만으로 생각하다 보면 더 많은 뒷감당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장하준 교수 책 내용과 더불어 소개해 주셨어요. 예, 예. 이렇게 외국인들을 자신들 어떤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민노총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용병으로 삼아 어떤 별동제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다음에 여성부 역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자신들의 방해 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벌 편에 이용당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였다면 그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그 가족 제도를 해체시키는데 다문화 여성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 여성 본인들이 나서서 한국의 가족제도 해체를 부르짖는 것보다는 그 적당한 이주 여성을 앞세우게 되면은 한국인이라면 얽히게 되는 그 집안과 집안의 결혼 문제들을 그 다문화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게 수월하고 개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물리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다문화 가정 여성을 뒷받침하는 그 법률과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해 준다는 핑계로 그 자녀 양육이나 친권 문제, 이혼 문제, 재산 분할 문제 등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21일에 그 대법원 공개 변론 사상 첫 그 공개 방송을 보게 되면요.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서 이게 중계되었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동남아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 자녀를 외국으로 빼돌린 경우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에 대한 약취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한국 여성이었다면 우리의 판단으로 여자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문화 가정을 앞세워서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고 온정주의로 몰아갔고 그다음에 문화 차이 이런 걸로 몰아갔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다문화 가정을 앞세워서 한국적인 그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많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공개 변론 그 결과 보도 관련해서는 그 국회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문화 가정을 앞세운 다문화에는 정치적, 경제적, 숨은 의미들이 무척 많고 점점 그 의미들은 감춰진 이빨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 여성 정치 경제 연구 여성 정치 연구소라는 곳과 여성부는 2014년 지방의원에 이주 여성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원자들을 모집 중이고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스민 같은 그 거짓말들을 사전 체크하기 위한 것인가 본데요. 제 생각에 여성부와 페미들이 다문화 여성들에게 권력을 내줄 리는 없어 보입니다. 또 그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역시 그 서남아 지역의 문화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다문화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성부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보여지니까 결국 한국 가족제도와 전통 풍습들을 모두 해체시키고 다문화를 이용해서 그 어떤 페미들에 대한 돈줄로 충분히 써먹는 등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다문화에 대한 억압으로 돌아설 가능성조차 여성부가 다문화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저의 그 어떤 성급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제가 남성이다 보니 무척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 견해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현재 여성부는 공무원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고 그 자신들의 정치 새싹들을 키우기에 열심히 부서인지라서 정작 그 여성 문제에 나서기보다는 남성 견제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 토착화된 함께 살아갈 다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노동부에 그 전부 이관시키고 외국인 범죄 출입국 관리 문제들은 그 법무부와 경찰에 전부 이관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 문제는 복지부 등으로 나눈 후에 여성부는 어디에도 간섭할 수 없게 하거나 여성부를 해체시키는 게 모든 다문화 문제 해결의 어떤 그 해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말씀 들어보면서도 새삼 느끼지만은 여성부라는 거는 그 태생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네네. 예, 좀 애매한 그 행정부서인데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다문화라는 단어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국제 결혼 가정의 의미를 내세운 다문화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더 큰 의미를 숨기고 있고 네. 경제적 논리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인 5천만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이제 정부는 이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적 이유만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죠? 예, 예. 뭐 안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존속 가능성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다문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인 것이지 어떤 이 과도한 현재와 같은 외국인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주인인 나라는 한국이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들이 다수였고 그 주도권을 가진 일본 그 당시는 우리가 한국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한국 정부가 있는 그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강원도민 전체와 맞먹는 머릿수가 현재 다문화 인구입니다. 그들이 전부 강원도에 산다면 그들만의 도지사, 공무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국인을 등쳐먹고 살아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단순 기능 인력들도 정부의 조치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따게 되면 이들을 모두 숙련 기능 인력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인보다 치켜 세워줬습니다. 다문화 특례 입학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다문화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우대받으며 취업하고 경제력과 함께 정치력도 거세게 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출신 성분도 불분명한 다문화 여성들을 이용해서 여성부와 여성 단체인들이 정치인을 만들고 그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한국 사회 해체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이자스민의 필리핀, 몽골, 조선족 등의 다문화 여성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자스민의 보좌관 중에
그 몽골 출신의 보좌관이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발되는 다문화 여성들은 출신국 성분이 고려되고 있는 듯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 선거엔 베트남계에서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게 제 그 소박한 예상입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가 갈리는 거를 넘어서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정치화의 수순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 세력이 된다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서로 편이 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다문화라는 소리를 우리 한국인들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 출신국 성분이 좀 고려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은 여름님 그 개인적인 예상이란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두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패턴을 보아서 여성부와 정치 패미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다는 이제 추론이고, 하지만 그 정치 단체들이 다문화 여성 정치인을 만들기는 하지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듯하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두 가지 어떤 그 기로에 이르면 애국심에 호소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성부와 여성 단체들이 애국심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그 자신들의 뜻대로 한국을 그 패미들이 장악하는 패미들의 천국으로 만든 후에는 일반인 여성들과 남성들을 내세워서 다문화를 탄압하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의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다문화가 스스로 여성부의 도움 없이 정치적인 힘을 가져버릴 정도로 커졌을 때, 다시 말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자신들이 원치 않는 남성 친화적인 다문화가 유행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정치적인 언급이라든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은 우리 문사연의 공식 입장하고는 뭐 상관은 없어요. 일단 네. 우리 여름님의 개인적인 예, 견해시고 예.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한번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은 저임금 단순 인력이 아닌 그 이미 고임금 화이트 칼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간 저임금 그 3대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그 화이트 칼라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무신경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외국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서구권의 원어민 강사들을 언급하면서 걔네들은 왜 비난하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들도 많이 저한테 주시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서구권의 어떤 원어민 강사 등의 그런 강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인들이 그 언어 강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어민 강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밀려난 상황이 아니라 원어민 강사들만의 일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국인들이 하던 일을 뺏은 게 아니라서 그 원어민 강사들의 행실이 문제가 될지언정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에는 좀 말하기가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그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서민 일자리가 잠식돼서 상호 충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부터 한국에서 그 서민들만 외국인과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 좀 배웠다 싶은 나 좀 그 산다 하는 한국인들도 이젠 외국인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 우리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주시는데, 지금처럼 그 다문화 선동질로 외국인 앞에서 위축되게 만드는 한국과,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을 우대하고 한국인 인권 따위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해당국의 대사관들의 상황에서는 한국의 외국인과 외국에서의 한국인이 같은 처지라고 말할 수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도와 2009년에 FTA가 체결되었었는데요. 이 FTA 체결 이후로 그 당시 한국에서 국비로 진행되던 한국 그 대학생들 및 취업자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켜가지고 초보 개발자로 내보내던 그 교육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 조선족 그 식당 아줌마 아저씨들의 영주권을 주기 위한 정보처리 기능사 강의로 국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해서 조선족 그 정보처리 기능사 따는 곳으로 국비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에서 그 개발자들 들여와서 일을 시키는데, 전에 그 남경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인도 개발자들이 고급 인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IIT라고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약자로 소개되는 인도 공과대학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이제 방송이 많이 노출되면서 인도 개발자들이 뭐 다 천재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정말 그 IIT를 졸업한 그 인도 개발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지로 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로 오는 개발자들은 그 미국에서도 3, 4만 불 밑으로 받는 그런 그 초보 개발자들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연봉 2천 내외 그 초보 개발자급인데 그 이 정도 수준에서의 경쟁력은 우리 청년들이 그 인도가 아니라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훌륭한 게 그 현실이거든요. 참 보면은 그 외국산이라고 하면은 돌멩이도 값어치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이 기득권들이 머릿속에 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사대주의, 이 참 그 근성이 참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후진국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역사대주의까지 아주 이게 더해져 가지고 점입 가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뭐 이게 진짜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외국인에 대한 우대 사대 사상 이런 것들이 그 강조되면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5천만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외국인 노동자가 전 세계에 그 50억 이상이 남아 돕니다. 뭐 쿠바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의료 체계가 굉장히 싸고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그 필리핀 간호사들 얘기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대라고 하지만 그 중국 본토에서는 중의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의 한의학들도 무시할 수 없고 그 이미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조차도 필리핀 사람이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뭐 외국인이 못하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그 의문점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심각하고 그 노령화 사회니 뭐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일본은 우리처럼 다문화를 안 할까? 뭐 그런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말씀 쭉 들어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약자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도 그 역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약자 입장에서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약한 사람들 보면은 이 감정이입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금방 그 입장에 그냥 동화가 돼 버리는 거죠. 어이구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그 을의 입장일 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갑의 입장에 섰을 때도 이걸 못 벗는 거예요. 이게 약자 공감이라는 게. 그래서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분명히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정적으로 을의 입장에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참 못난 거죠, 한마디로. 흔히 하는 말로 그 착한 한국인 컴플렉스 뭐 이런 거. 좋은 말로 하면은 착한 한국인 컴플렉스, 착한 병이고, 네. 뭐 서구 유럽 쪽이나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딱 보면 한마디로 딱 식민지 근성이란 겁니다. 네, 노예 그렇죠, 근성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 말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다문화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게 됐을 때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어떨 때는 저 답답한 우리 그 서민들, 예, 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참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죠. 예, 어떤 국가에 대한 그 프라이드 같은 게 현재 한국을 만들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현재는 오히려 그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나에 대한 프라이드 그런 것들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예. 아까 그 뭐 일본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본 케이스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민자 1,000만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어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책연구소의 면도 있었는데 그 시절의 연구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삼성 그 경제연구소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일본에 대한 연구도 그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해당 연구소의 그 논문이나 여러 가지 발표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일본의 그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 연구들 자료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 연구와 대책 연구가 그 활발한 일본이었는데 그들은 왜 한국 같은 급격한 다문화를 안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이제 우리는 가져볼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 국제화가 빨랐던 나라예요, 그죠? 네, 이미 17세기, 18세기에도 보면은 그 고호의 그 그림 뒷배경으로도 일본의 어떤 그 서화들이 배경으로 있었을 정도로 예, 예, 일본의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 한국보다 몇 세기 빨랐는데, 네, 근데 정작 걔들은 다문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 도대체 한국과 모든 것이 비슷하게 나가고 우리가 일본의 그 경제 발전 구조를 따라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일본인데 왜 한국은 이렇게 다문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일본은 다문화를 급격하게 하지 않는 것일까? 이건 정말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입니다.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지금 현재 다 옮겨가고 있는 삼성인데 이 삼성에서 이민자 1,000만을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장을 중국으로 다 옮겨가고 나면 이민자 1,000만 받아들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그러게 같이 이민자 1,000만 받아들여갖고 우리하고 같이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런 일본의 사례를 이제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사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같은 데 보면 뭐 젊은 국가, 뭐 베트남, 동남아 이런 이미지를 많이 띄우고 그다음에 한국과 뭐 선진국들을 늙어가는 사회, 뭐 활력을 잃은 사회, 노령화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요. 이 노령화 사회, 그다음에 젊은 국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오늘날 그 언론에서 말하는 노령화 사회라는 어떤 부정적 인식, 그다음에 젊은 국가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일본의 경우를 짐작해 보면서 상상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령화 사회는 평균 수명이 길고 질병 치료율이 높고 영유아 사망률이 낮고 태어나서 자연 사망할 때까지의 평균 수명이 긴 안정적이고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갖는 이미지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젊은 국가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내전 상태의 시리아는 뭐 평균 수명이고 뭐가 없이 그냥 젊은 애들이 총질하다가 그냥 뭐 죽어가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등등의 동남아 국가 대부분 뭐 질병이나 자연재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천수를 누리며 살기가 어려운 환경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일수록 노인들이 일찍 죽거나 노인 되기 전에 죽게 되면 자연히 평균 연령이 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 좀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잠깐 여담으로 한마디 좀 거들자면은 과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저희가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요즘에 자꾸 뜬물을 해외 풍토병들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방역에 의해서 다 사라진 전염병들이 자꾸 돌고 있다. 예, 예. 폐결핵도 그렇고 뭐 에이즈도 그렇고 뭐 매독도 그렇고 도대체 이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한 검역이나 이 건강 진단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 예를 들 때 그 베트남에서 시집 오는 그 외국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건강 검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음식,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것이 국경을 넘어가도 검역이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데 네네. 사람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산 사람들이. 네. 근데 왜 어떻게 돼 이게 제대로 건강 진단이나 이런 게 안 되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수준의 건강 진단을 베트남에다 요구를 했는데 네. 베트남에는 그런 시설을 가진 병원들도 희소할 뿐더러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발끈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를 동물로 보는 거야? 그래, 니들 잘났다 그래. 이거 인권 침해야. 내정 간섭이고. 정말 쓸데없는데 인권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은 그게 저기 내부에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현재 진출한 우리 그 기업들이 또 발끈한 거예요. 베트남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빡빡하게 굴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잘 못해.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어. 여기 외국에서 이 사업하고 있는 우리도 좀 생각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 그 모국이 아니라 조국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역성을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발을 뺐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수줍게 얘기를 하길래 난리가 났었죠. 근데 방금 하신 말은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당신들이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고 국회의원이냐. 그러면은 딱 잘라버렸어야지. 그죠? 예. 그래도 우리 내국인들, 한국인들의 그 건강, 방역 체계를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지. 왜 거기서 그 우리 이익을 포기하냐? 그건 당신들은 진짜 우리 그 국회의원 내지는 위정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들어오는 그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민자들한테 자국 수준의 방역, 건강 검진을 다 요구를 해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아예 안 받아들여요. 지금 뭐 호주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 많은데 유학 가려는 해당국에 그 자신의 어떤 신체 검사와 그렇죠. 질병 기록들 전부 다 보내고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 그럴 거예요. 뭐 하노이든 뭐 저 수도에 그런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라도 건강 검진 받고 와라. 아니 말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호주 대사관의 건강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까탈스럽게 봅니다.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회복지학이나 그다음에 간호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 경로 유통에 대한 하나의 논문 자료로도 예. 굉장히 그 어떤 신선한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알고 나면요, 이거 다문화 이거 웃긴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 정부, 우리 한국인들의 굴욕을 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다문화입니다 지금. 네. 예, 어디까지 얘기해서 지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노령화 사회니 젊은 국가니 어떤 이미지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노령화 사회라는 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사회라는 그런 게 되고 예, 젊은 국가라고 우리가 그냥 뭐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젊은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병과 뭐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면 자연히 그 국가의 평균 수명이 젊다는 어떤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막 수입해가지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 다시 줄이려고 하는 건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진짜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높다는 한국과 일본은 이게 자연히 노령 사회로 불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사회 그리고 편안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제대로 살아왔다는 방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젊은 국가에서 청년 노동력을 데려와도 이 노동력을 중간에 돌려보내고 다시 젊은 노동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면 한국에서 늙어가도록 허락한다면 그들을 아무리 데려와도 그들 역시 한국에서 똑같이 늙어가면 한국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의 복지와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한국인들의 이 다문화에 관련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70억을 넘어서고 인간의 그 환경 파괴가 문제고 분배의 문제를 들먹이는 이 시점에 한국만은 계속 인구 팽창을 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인구 조절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우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면 노령화 사회와 젊은 국가는 생각을 이렇게 달리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오래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또 이 젊은 국가라는 것은 살기 힘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일찍 죽는 나라다. 예.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생각을 전환해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래저래 그 조선족 그 노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들 세금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들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이 조선족들에 대한 그 유일한 항변인데요. 이러한 그 조선족 노인들이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도록 한국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단지 연변보다 살기 편한 한국에서 한국인 돈으로 살면서 더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의 세금을 타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까지 또 한국으로 데려와서 정착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정치적으로 대우해주기까지 원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본다면 그 현재의 다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그 사기꾼들까지 끼어들어서 한국인들의 눈먼 돈을 먹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참담합니다. 2008년과 2012년에 어떤 그런 기사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 조선족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한국에서 그 사람의 명의로
어떤 노령연금을 탔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기사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지내온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인권단체나 뭐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틀린 게 아니고 뭐 다르다, 뭐 그래서 함께 살자, 뭐 이런 다문화 단체들의 말장난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따로 각자의 나라에서 다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왜 자꾸 다르게 못 살게 강요를 합니까? 다문화라는 단어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짙습니다. 오늘날의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정치부처인 여성부를 해체해서 여성부가 핑계로 내세워 돈줄로 이용하는 각종 다문화와 외국인 관련 예산들을 해당 부처에 쓰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인들도 한 표를 가지고 있음을 조선족들이 주민등록증을 흔들면서 시위를 할 때 우리도 정치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마주 흔들어야 합니다. 조선족들의 집단 행동을 볼 수 있는 여러 면면들이 있는데요. 그 조선족들의 육아도우미 임금 담합으로 뭐 월 120만 원 이하는 일하지 말자라고 단결했다는 일이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지만, 또 건설 현장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한국인이 아닌 뭐 기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모습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함께 들어볼 그 녹음 파일 보시면요, 그 전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모 프로그램에서 백청강이라는 조선족에게 그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일하시던 육아도우미 아주머니가 전화기 5대를 앞에다 놓고 그 백청강이 나왔던 어떤 그 컨테스트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거기 그 누르잖아요. 번호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눌러가지고 저희 그 아줌마가 있는데 애 키워주는 아줌마가 이제 중국 아줌마거든요. 전화기 5대를 놓고 백청강을 누르네.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백청강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진통한. 예, 들으셨다시피 이제 조선족들은 그들만의 어떤 집단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문사연의 팟캐스트 취지와 달리 제가 출연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고 나머지 부분을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와 지문날인 철폐 등을 통해 조선족들의 대통령이기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 계열에서 다문화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에도 남경필과 이자스민 같은 다문화의 어떤 그 원흉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양쪽을 보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3의 정치 세력을 향해 나의 주민등록증을 흔들기도 까마득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다문화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지는데요. 그 친노와 민주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연합의 끈, 뭐 흔히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문화 관련해서 양다리, 세다리 이상을 걸쳐져 있고, 그렇다 보니 뾰족한 타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선택한 민주노총과의 관계 등도 생각할 만한 변수입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남경필이라던가 이자스민 등의 어떤 다문화 관련 세력들을 쳐내고 나면 어떤 새누리당에서의 의견 개진이 더욱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조선족들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과 이자스민을 내세운 박근혜의 경우를 보다 보면 다문화인들도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중 계열의 민주당과 친조선족 정책들을 쏟아내고 조선족 살인자들 변호에 앞장서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대선 후에도 조선족 모임에 참가했던 문재인 후보, 서울에 조선족 해방부를 마련해 주려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 등등의 모습이 어떤 그 민주당의 모습이었다면, 친미의 그 새누리당과 비례대표인 필리핀 다문화 후보 이외에도 지방의원에 당선되었던 여타 비조선족 계열의 다문화 후보들을 보고 있자면, 다문화도 이젠 조선족과 비조선족의 구도 속에 각 정당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가 각 정당을 이용하기도 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 상황을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가는 어느새 정치의 주인공 자리마저 외국인들에게 내주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가오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모습들과 여성 단체들의 모습, 그리고 조선족과 비조선족으로 나뉘어진 정치적 선택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맞는가? 예, 이제는 우리도 깨우치고 이 사실을 진실을 알 때가 됐습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 문사회는 계속 꾸준히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